아니, 한국은 독일로 인력 수출하던 후진국이잖아. 너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니? 독일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후진국이고 한국은 디지털 문화를 선도하는 선진국이라고. 여러분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를 아시나요? 세계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상징하는 나라는 공교롭게도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공화국 한국과 아날로그 공화국 독일이 그 주인공인데요. 정보통신 기술이 생소하던 1990년대부터 한국은 대대적인 투자로 빠른 인터넷 속도와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이 기반의 문서 작업과 인쇄, 미디어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독일 내에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참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의 은행으로 파견을 간 후 충격을 받았다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으로 은행에 근무하는 캐슈미르입니다. 요즘 세계 사람들은 한국에 열광해요. 다양한 콘텐츠가 주목받기 때문이죠. 독일 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독일 문화가 아닌 한국 문화에 빠진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 한국이 더 혐오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한국은 뻔뻔한 민족이었거든요. 물론 독일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걸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시간은 지났고 독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았어요.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인해 많은 독일인이 피해를 보아야 했으니까요. 독일 역시 미국으로 손해를 입었는데 말입니다. 많은 독일인이 다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전 세계가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더 나아가 독일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슬프고 힘든 것 아프고 어려워지는데 당연한 건 없으니까요. 망상에 빠져 아직도 독일을 원망하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독일이 오래전 인력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외화도 한국으로 보낼 수 있게 도와주었던 사실을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잊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한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억울하고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평소 제가 한국에 대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상을 휩쓸며 독일 젊은 세대까지 인기를 끌게 되자 싫어하는 감정이 더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과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은행원의 하루 일상은 평범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하고 은행에 출근하면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려요. 많은 사람이 은행을 찾았고 그때마다 고객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했으니까요. 한국을 싫어하는 제 이유를 적다 보니 글 앞부분이 장황해졌는데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할 뿐이지 제 삶에 한국은 그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이런 이야기를 거창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만으로 지낼 때가 정말 평온하고 좋았거든요. 전혀 제 인생에서 한국과 연관성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제 착각이라는 걸 깨닫는 날이 저에게 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바로 한국 지사에 발령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니는 은행은 한국에도 지점이 몇 개 있는 큰 회사였어요. 몇 년씩이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만큼 꽤 괜찮은 회사였고요. 하지만 제가 한국 지사로 파견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국 지점엔 한국 사람들을 뽑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한국을 좋아하거나 특별히 한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갑작스러운 한국 발령은 마치 사직서를 받아내겠다는 회사의 압력처럼 느껴졌어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독일에는 특이한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여하튼 계속 진행되는 현상이었죠. 회사에서 사람을 해고하는 건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업무를 주지 않거나 회사에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먼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고선 대부분 일주일 이내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어릴 적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식탁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던 부모님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그 일은 부모님 이전 세대에도 있었던 일이고, 어렸던 제가 성장해 사회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독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당사자가 되었다는 점이었죠. 회사에선 그런 게 아니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독일과 다르다는데 어떤 게 다른지 알아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회사에서 직급이 있으면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건 젊은 사람이 잘할 거라는 게 회사의 입장이었죠. 게다가 독일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건 입는 것과 같은 모든 소비 문화에 관심을 두고 있었으니까요. 회사는 오히려 불안해하는 저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혐오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결국 전 알았다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서도 말입니다. 차라리 한국에서 지내느니 사직서를 내는 게 나은 게 아닐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3개월만 버티자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다녀오고 나면 승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장을 간다는 조건으로 제 년수에 비해 1년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승진하면 고객과의 대면 업무를 더 이상 안 볼 수 있었습니다. 담당해야 하는 우수 고객 명단을 주고 그 고객들만 담당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에 정말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은행 업무는 다 거기서 거기인데 한국이 특별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은행은 하는 일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과도 정해져 있었어요. 늘 새로운 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건 다른 회사들과 크게 다를 게 없던 거죠. 굳이 다르다면 은행이라 돈을 관리한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점에서 배워오라니 정말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이 그제야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첫날 걱정하느라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 같아요. 드디어 출근 시간이 다가왔고 한국 지사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크게 심호흡했어요. 3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한국 지사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우선 제가 다니는 독일 본사의 은행은 들어가면 대기실에 많은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엔 대기 고객이 없지만 은행 업무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들어오거든요. 매달 초나 중순 말일과 같이 월급이 들어오는 날은 넓은 대기실 의자에 모든 사람이 많아도 부족했어요.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경력을 쌓아 고객을 대면하는 자리가 아닌 뒷자리로 이동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한국은 고객이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공간이 좁은 건 아니었는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몇 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국 지사가 잘 안 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꽤 좋은 편이라 독일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으니까요. 제가 한국어를 하지 못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 직원은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의 개인 비서처럼 통역을 해주는 게 주된 업무가 되었다고 말했죠. 그녀 이름은 상희였는데 전 상희에게 물었어요. 왜 고객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의자가 충분하지 않은지 궁금했거든요. 민희는 요즘엔 은행에 직접 와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들이 거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은행 업무를 하려면 당연히 은행에 와야 하니까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핸드폰을 여러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왜인지 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독일에도 앱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객들은 은행에 직접 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요구하고 눈앞에서 일 처리가 되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은행 업무는 정신이 없었죠. 상위는 높은 비율로 한국인들은 어플을 이용한 일처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핸드폰 사용이 어려우신 연령층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고요. 그 말을 듣는데 조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독일에선 아직도 80% 이상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건 나이와 상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젊은 층에서도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니까요. 익숙한 걸 잘 바꾸기 어려워하는 게 독일의 특성이라는 글을 인터넷 어디선가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인가 싶었던 거죠. 그렇게 은행을 돌며 안내를 받던 중 드디어 업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9시가 되자마자 은행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고객이 없었어요. 독일이었다면 벌써 10명 넘게 앉아 있어야 했거든요. 상의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찰나 나이가 지긋하신 한국인이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 한국인 뒤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기도 했으니까요. 우선 독일과 달랐던 점은 자신이 어떤 업무를 볼지 서류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독일은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찾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고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바로 상담 창구로 앉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독일은 워낙 많은 고객이 은행으로 몰려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이었죠. 반면 한국은 은행에 직접 오는 고객들이 적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었어요. 고작 이런 걸 배우라고 한국에 3개월이나 파견 보냈나 싶으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객으로 온 한국인은 상담원과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상담 창구에 배치된 모니터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신기했던 전 미니에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물었죠. 미니는 한국인 고객이 원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왜 창구마다 모니터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고객은 왜 그 모니터를 이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제야 미니는 한국의 모든 은행은 컴퓨터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이 번거롭게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다고요. 대신 어떤 업무 때문에 왔다고 상담 직원에게 말하면 그 직원이 그에 맞는 서류를 모니터로 띄워준다고 말했죠. 그리고 같이 모니터를 보며 상담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명 역시 모니터에 직접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인하하는 번거로움도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지금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제 기분은 미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SF 영화의 한 장면 말이에요. 미래의 은행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부끄럽지만 아직 독일에서는 모든 문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바꿀 생각도 하지 못했죠.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은행 일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었죠. 스마트하게 세상이 바뀌는 걸 빠르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곳에 도입했던 거죠. 그게 은행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기로 작성하는 서류들은 분실 위험도 높았고 관리하는 공간도 별도로 필요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서류를 찾을 때도 힘들었죠. 물론 꼭 필요한 특정 서류를 제외하고 몇 년에 한 번 문서를 파기하는 것도 지금 돌이켜보면 번거로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독일의 많은 은행에서 아직도 행해지는 일상이었죠. 제가 다녔던 독일 본점 역시 그랬고요. 그제야 왜 저보고 한국에 가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 지사는 직원들의 비중도 전혀 달랐거든요. 당연히 독일은 현장 고객 업무가 많아서 고객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가 우수 고객 관리팀인데 그 역시 사람을 담당하는 만큼 많죠. 하지만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고객과 마주하는 창구에 앉은 직원은 몇 명 없었어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였죠. 대신 다른 층의 고객 상담사 직원들이 꽤 큰 비중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비대면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역할이었죠. 한국이 빠른 것을 좋아하고 효율성 높은 일 처리를 좋아한다는 게 그제야 기억났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워낙 유명해서 독일 TV 프로에도 한 번씩 한국 연예인들이 나왔거든요.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냐고 인터뷰했었는데 그 답이 떠오른 거죠. 독일과 너무 상반된 한국이 너무 신기했어요.
독일 역시 어딘지 불편하거나 달라졌으면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꼭 은행 업무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한 번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위에선 꼭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다고요. 왜 불편하게 바꾸려고 하냐면서 말이죠.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저에게 그랬고 좀 더 커서는 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어느 정도 성장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땐 친구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회사에 가니 더 이상 무언가를 바꾼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동안 많이 바뀌었고 작은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지금도 말이죠. 여전히 수기로 작성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독일인데 한국은 아니었어요. 그제야 독일 사람들의 수동적인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좋은 제품이 나오면 좋다는 건 알지만 스스로 그걸 개발하거나 바꾸려는 의지를 가진 독일인은 적었어요. 그 결과 시대가 변했어도 독일 시스템은 제 부모님 세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자 오히려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전자문서화된 시스템을 알고 가도 독일은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특히 상부에서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저를 한국에 보냈던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승진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정말 저 스스로가 사표를 내고 그만두길 바라는 건 아닐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다행인 건 독일에서 한국에 올 때처럼 불안하거나 기분 나쁜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물 밖을 나오니 이제 더 이상 우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을 미워했던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는지도 요즘 깨닫는 중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벌써 한 달째 머물고 있어요. 아직 모든 게 낯설지만 가까운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였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걸 알지 못한 채 지냈던 시간이 너무 억울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3개월 뒤 제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될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에 머무는 시간 동안 한국을 제대로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삶을 사는 한국인들의 자세를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동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과 독일 간의 문화적, 기술적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혁신과 효율성 면에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주는데요.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트렌드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독일인의 시선에서는 상당히 신기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장점들을 토대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측면들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여기 한 포르투갈 가정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겠다니? 비싸더라도 일본에서 수술을 해야지. 가서 더 악화되면 어쩌려고?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거 알잖니? 이 여성은 원래 일본으로 가려고 했다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간다고 하자 부모님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 여성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에 꼭 가서 수술을 받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포르투갈에서 살고 있는 피구에로 씨의 사연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이름은 피구에로이고 심각한 건강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삶의 일부가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저는 의사들이 선천성 턱장애라고 부르는 턱에 문제가 있었죠. 엄마 뱃속에서 아기였을 때 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질환이에요. 음식을 씻거나 말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일을 할 때 매일 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턱이 거의 열리거나 닫히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을 씻거나 말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저였습니다. 샌드위치를 한 입 먹거나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면 턱이 굳어버렸어요. 뻣뻣하고 팽팽하고 고통스러워서 전혀 움직일 수 없었죠.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는 턱이 조금도 안 열렸어요. 엄지손가락 너비도 안 된답니다. 미쳤죠? 저는 제 몸에 갇혀있는 것 같이 느꼈고
늘 불편하고 평범한 아이들처럼 행동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즐겁게 점심을 함께 먹을 수 있었지만 저는 으깬 이유식조차 삼키기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떨며 낄낄거릴 수 있지만 저는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 몇 개만 중얼거릴 수 있었죠. 매일매일 해마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지치고 좌절스러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굳게 담은 턱을 움직이느라 턱 근육이 항상 아프고 긴장된 느낌이 들었어요. 두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요.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기 때문에 기력도 별로 없었죠. 통증 외에도 정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간식과 과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먹을 수 없었어요. 식단을 제한하다 보니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어지럽고 몸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죠. 또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위험할 정도로 저체중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15살 때 한때는 키가 155인데 몸무게가 40kg에 불과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제 또래 아이들은 대부분 몸무게가 그 2배 가까이 나갔어요. 저의 마른 손목은 손 전체를 감쌀 수 있을 것 같았죠. 어머니는 제 작은 체구에 맞도록 모든 옷을 입혀야 했어요. 팔과 다리가 가늘고 긴 허수아비 같았다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미 또래들 사이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죠. 의사는 어땠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의사들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냐고요? 네, 의사들은 수년 동안 많은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저는 치과의사, 외과의사를 계속해서 찾아다녔습니다. 모두 제 상태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결국 제 턱은 단단히 고정된 채로 남아 있었어요. 문제는 수년 동안 턱 관절과 근육에 단단한 흉터 조직이 쌓여 진전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한 외과 의사는 이것을 부은 경첩이 달린 문에 비유했는데 아무리 세게 당기거나 밀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죠. 저에게 필요한 것은 턱을 다시 움직이고 기능할 수 있도록 오래된 흉터,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전체 턱 재건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대수술은 정말 비싸고 위험했습니다. 제 고향인 포르투갈의 대부분의 외과 의사들은 당시에는 턱 재건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매우 희박하게 느껴졌죠. 그래도 저는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했어요. 그동안 턱 기능이 제한된 채로 생활하는 것은 육체적인 어려움 그 이상이었어요. 감정적으로도 정말 힘들었죠. 저는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하고 소외된 적이 많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제 외모와 식습관이 이상해 보인다는 이유로 말투를 놀리거나 점심시간에 저를 피했습니다. 항상 이방인처럼 느껴져 엄청나게 외로웠어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또다시 차별에 직면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제 마른 외모나 작은 턱을 쳐다보곤 했죠. 어떤 사람들은 사회가 날씬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섭식장애를 앓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살을 찌우고 정상적으로 먹고 싶었는지 그들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른 사람들은 제 턱이 왜 안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험한 말과 무례한 질문, 상처 주는 가정 때문에 저는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을 피하게 되었어요. 그저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방 안에 숨어 지내다 보니 더 우울해지기만 했어요. 친구들처럼 즐거운 경험을 하고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웃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외식을 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들 말이죠. 끊임없이 고통과 피로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봤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꽤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이 집안에 갇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는 어떻게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키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여정이 곧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믿음을 갖고 치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결국 지구반 바퀴를 돌게 되었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들려드리려는 저의 여정에는 수많은 도전과 눈물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수년 동안 기도했던 기적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알았어요.
죄송해요. 장황하게 설명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뒷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턱질환 치료의 꿈을 쫓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모두 말씀드릴게요. 희망과 회복력 그리고 끈기를 잃지 않는 저를 만나보실 준비를 하세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매일 밤 어떤 꿈을 꾸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바로 정상적인 턱을 갖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실망스러운 병원 방문과 사람들의 괴롭힘이 제 정신을 짓밟으려 해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꼈죠.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온라인으로 마치기로 결정했을 때 자유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때 저는 매일 몇 시간씩 턱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치도록 집착했다고 할까요? 저와 같은 특이한 사례를 검색하고 지원그룹 게시판 해외 외과 의사들과 연결이 되면서 저는 목적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달 동안 밤늦게까지 수백 개의 기사와 환자 증언을 훑어보다가 제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아시아에서 저와 비슷한 턱 재건 수술을 한 전문외과 의사가 몇 명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저처럼 턱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단단한 흉터 조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읽었어요. 이 외과 의사들은 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케이스까지 포함해 1만 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했죠. 수술 후 자유롭게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턱 재건술의 대가를 연구하는 동안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분은 일본의 사토 키요토 박사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 환자들을 위해 새로운 턱 관절을 조각하는 예술가로 유명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룬 놀라운 변화에 대해 그를 마술사라고 부르기도 했죠. 겐지 박사는 지난 20년 동안 저와 같은 희귀질환을 연구해왔으며 그는 자신의 대표 기술에 관한 의학 논문을 수없이 발표했습니다. 다른 외과 의사들도 그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겐지 박사 밑에서 훈련받기를 원하고 있었죠. 그의 헌신적인 전문 지식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희망을 주었어요. 그의 연구를 파헤치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겐지 박사는 턱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울퉁불퉁한 흉터 조직을 모두 조심스럽게 잘라내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그런 다음 기존의 뼈와 조직으로 새로운 관절을 다시 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턱이 자유롭게 열릴 수 있도록 조직을 다시 능숙하게 꿰매었어요. 전체 수술은 10시간이 걸렸어요. 20년 가까이 몸 안에 갇혀 살다가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희망 앞에 10시간은 전혀 길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발견에 대해 말씀드렸고 저희는 모두 희망의 불꽃이 가슴 깊은 곳에서 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는 해외 치료 옵션을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셨어요. 아버지는 건축업에서 어머니는 꽃집을 운영하는 로 일하셨죠. 하지만 두 분의 수입을 합쳐도 연간 약 5만 달러에 불과했어요. 이 수술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를 합치면 3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현실에 마주하면서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치료법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긴 했지만 그 치료법은 여전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 후 저는 꽤나 어두운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묻어버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패배감을 느꼈어요. 저는 사회적으로 위축되었고 몇 시간 동안 영화를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주의를 돌리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언제나 회복성이 강한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제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피구애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희망을 포기하지 말으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에 관한 구절을 기억하니 기도하면서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은 어머니와 저는 창의력을 발휘했어요. 저희는 해외 환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의료관광 에이전시를 찾았습니다.
큰 수술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도 조사했어요. 심지어 대폭 할인된 의료 서비스가 포함된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알아봤죠. 더 많은 옵션을 알아볼수록 어떻게든 충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능한 모든 보조금과 장학금을 신청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생활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몇 개의 작은 장학금에 당첨되어 총 1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받았어요. 부모님은 지역교회 친한 친구 심지어는 친절한 낯선 사람들과 힘을 합쳐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셨어요. 수많은 빵 판매 자선 만찬 라떼 포기하기 등을 통해 2년 동안 62억 달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관대함과 격려가 믿어지시나요? 수술비 항공권 해외 병원 입원비에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저는 저희가 점점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단계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내던 중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해 속삭이시는 것을 느꼈어요. 몇몇 최고의 턱외과 의사들이 그곳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하고 있었죠.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겐지 박사의 성공적인 수술 결과가 매우 유망해 보였어요. 복잡한 턱 재건술에 대한 그의 수십 년간의 뛰어난 경험은 정말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일본에서의 수술에 대한 잠재적인 단점이 드러났어요. 우선 겐지 박사와 상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매우 긴 대기자 명단에 대한 이야기는 저를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공식적으로 수술 일정을 잡기 전 겐지 박사를 만나기 위해 20년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매일 건강이 쇠약해지는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또 다른 주요 요인은 비용과 외국인에 대한 지원 부족이었어요. 겐지 박사의 수술비는 입원비, 약값, 기타 여러 가지 의료비를 제외하고도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자비로 치료비를 지불하는 외국인으로서 저희의 예산은 매우 빠듯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자신만의 턱 재건 기술을 개척한 최고 수준의 외과 의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술 비용은 일반적으로 겐지 박사와 비슷한 시술에 대해 50% 이상 저렴했어요.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해외 환자를 위한 패키지 가격 및 지불 계획을 제공하기도 했죠. 이러한 옵션 덕분에 재정적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고 계획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또한 통역, 공항, 교통편 및 기타 숙박 서비스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관광객을 위해 특별히 제공되었죠.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일본 의사들보다 턱 수술 경험은 조금 적었지만 한국은 친절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확실한 선택지로 보였습니다. 저의 취약한 건강 상태와 지친 체력, 한정된 자금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지원 환경은 저에게 가장 큰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 자비로운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20살에 저는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비용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모아둔 돈을 모두 사용하고 약간의 대출을 받아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수술비를 선불로 지불했습니다. 저희는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며 여행 가방을 꾸렸어요. 저희 중 누구도 몇 개국 이상 멀리 여행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치료를 위해 지구 반 바퀴를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이코노미 좌석에 앉았을 때만 해도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계속 읽어주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한국에 도착해 마침내 외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꿈을 이루기까지 어떤 난관에 부딪혔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부모님과 저는 심각한 턱 상태를 고치기 위한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갔어요. 놀라운 기적이 곧 일어날 것만 같았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10시간이 넘는 비행과 경유지 체류로 인해 저희는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짐을 들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미닫이 유리문으로 그냥 걸어 들어갈 뻔했어요. 다행히도 공항 직원이 좀비 같은 제 모습에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전철을 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잠에서 깨기 위해 고개를 흔들었어요. 도중에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한글로 된 표지판을 해독하려다 길을 잃었죠.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을까요? 겨우 호텔에 도착한 저희는 딱딱한 침대에 엎드려 낮잠을 청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저희는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를 만나 상담을 받기 위해 출발했어요. 여전히 피로와 긴장으로 어지러운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죠. 저희는 키오스크에서 기차표를 구입하고 붐비는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좁은 공간과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항상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저는 원치 않는 시선을 최대한 피해 다녔어요. 출퇴근 시간 전철 안은 악몽과도 같았어요. 사방에 꽉 찬 사람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습한 공기 사람들은 장거리 출퇴근을 위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밀고 밀리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개인 공간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저는 밀실 공포증과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여행 가방은 기차문에 팡팡 부딪히면서 반은 기차 안에 반은 기차 밖에 끼어 있었죠. 당황한 저는 짜증스러운 승객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가방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겨우 가방을 완전히 안으로 집어넣은 저는 부모님 발 옆에 바닥에 쓰러졌어요. 여행에 대한 불안감, 수술에 대한 긴장감, 문화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지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흐느껴 울지 않으려 애쓰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시간 끝에 마침내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밝은 햇살에 눈을 깜빡이며 역에서 나와 시끌벅적한 시내 교통체증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유리 고층 건물들이 눈부시게 보였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죠. 4차선 도로를 건너 병원으로 가려고 하자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무섭게 다가왔어요. 그때는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 펑펑 울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가 지구 반대편까지 온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오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제 더 이상 제 어색한 턱이나 작은 체구를 지적하는 낯선 사람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혼란스러운 지도를 따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뚝 솟은 병원을 찾았어요. 깨끗한 로비에 들어서자 실제로 제가 수술을 받으러 왔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꿈이 실현될 날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생겨났어요. 친절한 간호사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였고 제 번역기 앱에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고급 의학 용어를 사용하며 제 스캔을 검토했죠. 다양한 비용과 결제 문제도 저희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장장 3시간 동안 수술 계획을 마무리한 후 저희는 용기를 내기는커녕 허탈한 기분으로 병원을 나섰어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물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지옥 같은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많이 지치고 말았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에 겪은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잠재적인 일들을 암시하는 듯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경고 신호처럼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이 여정을 포기하고 좀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더 큰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렴. 피구회로 기적을 위해 기도한 지 얼마나 되었지. 내가 항상 꿈꿔왔던 자유를 위해서는 약간의 고난을 감수할 가치가 있지 않니? 저는 그 목소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는 이미 이 수술에 모든 돈을 투자했습니다. 의사는 제 턱을 새 것보다 더 잘 재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나설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하느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서울에서 처음 몇 주 동안은 어리둥절한 교통, 낯선 음식, 이해할 수 없는 관습 등의 장벽에 부딪히면서 인내심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시간은 피로를 느낄 틈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은 더 나빠진 느낌이 들었죠.
영양실조로 인한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어요. 적은 체지방으로 인해 저는 한국의 혹독한 겨울에 손발이 시려워 계속 떨었어요. 호텔의 얇은 매트리스는 밤마다 저의 엉덩이와 어깨를 심하게 아프게 했습니다. 건강검진과 재정적 준비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저를 지치게 했어요. 이불 속에서 숙면을 취하고 싶었던 어느 날은 아침에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들었죠. 솔직히 부모님이 없었다면 제가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빠른 단백질 섭취를 위해 허브차와 견과류 간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눈물이 날 때마다 최고로 따뜻한 포옹을 해주셨죠. 또 부모님은 다리가 불편할 때마다 번갈아 가며 저를 업고 시내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걱정이 커지지 않도록 모든 가방과 의료 서류를 3번이나 확인했어요. 제 생애 첫 수술이었으니까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말이죠. 수술대 위에서의 합병증부터 보험에 대한 부분까지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어렸을 때처럼 아버지는 다시 한번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피구회로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정말 좋은 징조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모든 것을 되돌아보는 건 어떻겠니? 수많은 기부자, 후원자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저희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던 작은 기적들을 떠올리며 제 믿음이 꿈틀거렸어요. 이 원대한 꿈을 향해 수년간 희망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를 지탱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저희를 실망시키지는 않으시겠죠. 잠이 들자 마침내 평화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다음 날 외과 의사들이 수술실 문을 향해 저를 데리고 가는 동안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두려움에 떨면서도 수술용 마스크 너머로 부모님의 눈물을 머금은 미소를 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날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시작임을 깨달았어요. 수치심 대신 자신감이, 배고픔 대신 영양이, 침묵 대신 웃음이 가득한 이야기를 상상해 보았죠. 마취의 어지러운 안개 속으로 빠져들면서 저는 거꾸로 숫자를 세는 대신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속삭였어요. 10년 동안 꿈꾸고 일하고 희생하고 믿었던 꿈이 마침내 실현되기까지 몇 초 남지 않았죠. 수술 당일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완벽한 치유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이 힘들었던 여정에 더 많은 울퉁불퉁 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호텔의 못생긴 꽃무늬 벽지 대신 새하얀 병원 벽을 보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저는 한국 여행이 모두 아주 생생한 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밑에서 윙윙거리는 침대와 욱신거리는 턱의 통증은 강렬하게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수술해서 살아났다니 그 10시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이제 한계에 갇혀있던 과거의 삶과 앞으로의 밝은 희망은 분리가 되었습니다. 환희가 밀려오다가 조용한 회복실에서는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간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곧 친절한 간호사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간호사는 서툰 영어로 수술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많은 양의 흉터 조직을 제거하고 작은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관절을 재건했다고 말이죠. 봉합도 잘 되었고 바이탈도 안정적이며 조금씩 감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적절한 치유를 위해 턱 스트레칭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운 상태에서 천천히 따라했는데 실제 입을 벌리고 다물 때와 비슷한 미세한 움직임에 깜짝 놀랐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직은 음식을 삼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생제와 영양보충제를 링거를 통해 계속 맞았어요. 부모님께서는 진통제가 다 떨어지면 재미있는 영화로 제 주위를 돌리며 내내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아버지는 숙소 주변의 동네 재래시장과 귀여운 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모든 식사, 건강상태, 카드약, 복용 일상을 카메라에 바쁘게 담으셨죠. 어머니는 고향에 있는 교회 친구들이 수술 소식을 궁금해한다고 하셨어요. 포르투갈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사진 촬영이 저를 정말 짜증나게 했어요. 하지만 제 사진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치료용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된 인근 호텔 스위트룸에서 회복을 계속했어요.
푹신하고 안락한 침대에서 보낸 첫날. 밤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소파에서 잤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제 기력은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무거운 마약성 진통제를 끊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만 복용했죠. 사과 소스와 으깬 감자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 링거와 식단을 대체했습니다. 턱을 다시 완전히 벌리고 담을 수 있을 때까지 턱 스트레칭과 온찜질을 부지런히 했어요. 처음으로 부드러운 소고기 한 조각을 통째로 씹는데 성공했을 때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에 울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사소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많은 것을 의미했어요. 그 고비를 넘기면 앞으로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좋은 일상에 적응해 나갔어요. 평일 오전에는 아버지가 도시를 탐험하고 저는 치료 예약 후 낮잠을 잤습니다. 체력이 바닥나기 쉬운 오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은 스크랩북을 만들었어요.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레스토랑이나 명소를 찾아 새로운 여행을 즐겼습니다. 더 이상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숨기고 다니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갓 태어난 기쁨으로 이 나라의 모든 것에 몸을 던졌어요. 바비큐 고기부터 채소가 듬뿍 들어간 매콤한 스튜까지 군침이 도는 수십 가지의 요리를 맛보았어요. 수세기에 걸친 한국의 매혹적인 역사가 담긴 화려한 궁궐도 둘러보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하이킹하고 반짝이는 해변에서 게임을 즐기고 올림픽 스케이트 경기장에서 응원을 하기도 했죠. 셀카를 찍을 때마다 더 활짝 웃는 미소를 지을 때마다 음식을 한 입 한 입. 맛있게 먹을 때마다 함께하는 모든 활동이 만족스러울 때마다 저는 더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가느다란 제 몸에 드디어 부드러운 곡선이 생겨났어요. 끊임없는 피로와 감기 증상은 에너지로 대체되었죠. 부모님은 제 눈에 돌아오는 생동감 넘치는 광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일 밤 만족스럽게 잠들고 두려움 없이 다음 모험을 위해 상쾌하게 깨어나는 것을 즐겼습니다. 다치거나 숨을 필요 없이 더 오래 다닐수록 자신감이 미련한 자의식을 조금씩 대체해 나갔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발목을 잡는 결핍 없이 그저 저로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수술 후 몇 달이 지나고 봄이 여름으로 넘어갈 무렵, 저를 자주 보던 한국인들도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외국인이었던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는 생동감 넘치는 몸짓으로 새로운 어휘를 구사하는 것만큼이나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건장한 젊은 여성으로 바뀌어 있었죠. 향기로운 정원을 거닐거나 해먹에서 낮잠을 자거나 동료 여행자들과 친구가 되는 동안 오랫동안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음울한 삶과는 다른 세계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만족감을 막연하게 꿈꾸기만 했지 실제로 실현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충만함은 이제 환상이 아닌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턱의 유연성으로 통증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여전히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제 내면의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은 새로운 음식을 찾아다니거나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만나는 모험을 멈출 수 없었죠. 여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검진에서 제가 수술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해주셨어요. 의료진은 포옹과 함께 직접 만든 한국식 마스크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빵집의 멋진 케이크로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 하나님께 숨죽여 감사를 드렸어요. 부모님과 저는 제가 순조롭게 회복되었으니 곧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의논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정들었던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연민 가능성 소속감 등 한국이 저에게 상징하는 모든 것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파왔어요. 모든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수치심과 한계를 떠올렸던 포르투갈과 달리 이곳에서는 병이 아닌 저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발견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제 내면의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을까요? 저는 부모님께 귀국 티켓을 확정하기까지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지난 1년간의 엄청난 변화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다음 단계에 대해 기도했어요.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저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준 관대함과 친절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어요.
또한 여행, 교육, 문화 공유 등 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비전 보드도 만들었습니다. 제 미래를 그려볼수록 포르투갈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반쪽짜리 삶을 사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제 운명은 두 번째로 찾아온 건강의 기회를 두 손으로 잡고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시 쓰게 해준 한국의 은혜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자비로운 나라에 좀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동안 포르투갈에 머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고 비자 문제를 해결한 후 제가 직접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꼭 수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저처럼 외국인 환자들의 치료를 돕거나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문화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이제 저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고립에서 소속감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제 영혼은 목적의식으로 넘쳐났습니다. 이 짜릿한 계획을 나중에 한국 의료진들과 공유하자 그들은 격려와 함께 행복한 눈물이 흘려주었어요. 피구에로 당신의 크고 따뜻한 마음은 저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네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한국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계속 알려주세요. 빨리 다시 만나고 싶어요.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아시아로 공식적으로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주신 꿈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저의 몸으로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영혼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짜릿함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받은 놀라운 변신 수술과 제가 경험한 연민은 저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운명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